네, 안녕하세요. 예, 김명기 교수입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은 르네상스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화를 살펴보고 또 고대 로마 문명 그리고 또 중세 기독교 문명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의 부흥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도덕성, 마리아 숭배를 하게 된다. 마리아가 신격화되고 영원한 처녀로 신성불같지만 존재로 간주했다. 처녀의 순결성과 미덕, 다시 새로운 도덕성은 또한 고대 로마의 레아 실비아가 처녀성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전쟁의 신과 결합해서 이루어졌다면 로마 역시 처녀의 순결성과 미덕을 다시 도덕성을 삼게 됐다. 마리아는 완벽하고 순결한 자다. 유일한 여성이다. 나머지 여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신격화인데 모든 여성은 로마 멸망의 원인이다. 여성의 타락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 여성이 원죄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성을 악의 근원으로 하면서 경시했을 뿐만 아니라 마녀로 봤죠. 여자를 멀리하라. 결혼조차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중세의 도덕성이죠. 그래서 혼자 살아라. 결혼 자체도 죄다. 악의 근원인 여자를 멀리하라. 그래서 독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뭐 수도사들이나 그죠? 종교인들의 전부 독신으로 있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도덕성 때문에 그렇죠. 여자를 악의 근원으로 봤다는 거죠. 유일하게 마리아, 그죠? 성종녀 마리아만 완벽하고 순결한 여성으로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모셔야 될 여성이고 나머지 여성은 악의 근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편교회와 보편어, 결국은 기독교와 라틴어.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독교만 있었고 보편교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만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언어는 인정이 안 됐죠. 엄격하게 금지됐고 종교도 보편교회, 기독교에는 엄격하게 금지됐다. 기독교는 유럽문화께서 보편성을 갖게 되고 정신적 질서를 보편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지배한다는 것,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죠. 유니버설, 보편성, 하나, 딱 하나. 캐서릭이라고 하는 거죠. 캐서릭. 이것도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리스어로 캐서릭. 라틴어로는 유니버설. 그래서 보편교회, 보편어. 그래서 교황권은 세속 군주권에 대해서 우월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라틴어의 보편성, 전 유럽의 교육과 학문은 라틴어로만 했다. 그리고 중세시대는 7개의 교양학과에서 문법, 또 수사, 변중, 산술, 기하, 천문, 음악 이런 교양 과목을 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교양학 탐지 이런 걸로 됐죠. 그 교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특기 중에 문법, 변증, 논리, 산수, 기하, 천문, 여러. 중세 대학이 창설됐다. 1088년 최초의 대학 볼로냐 대학,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 나왔다. 생성됐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주로 법학, 그리고 논리학을 특히 공부하게 되죠. 중세 초기 로마 제국 멸망하고 800년까지는 암흑시대죠. 깜깜한 암흑시대, 혼란의 시대. 로마 제국의 황제가 퇴위하고 콘스탄티노플이 유일한 로마 황제의 거처가 됐다. 동로마 제국만 있었죠. 고대 로마와 게르만족의 갈등 속에서 교황의 세수권이 제3의 정치적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교황의 세수권, 종교권, 신성권, 이에도 세수권까지 갖게 된다. 롬바르드족이 있었는데 568년에 롬바르드 지역, 오늘 그 밀라노가 있는 그 주를 얘기해요. 롬바르드 지역. 또 베네치아, 토스카나 지방은 지금 피렌체를 주도로 하고 그 부근 그 인근한 지역을 전부 토스카나 지방이라 그랬죠. 그래서 왕국이 수립되게 된다. 그래서 로마의 세수권이 점점 강화된다. 그리고 프랑크족, 이게 전부 게르만족의 일파들이죠. 롬바르족, 프랑크족. 15세기 피필 왕이 라벤나로부터 롬바르족을 축출하고 교황에게 관구 토지를 반환하게 된다. 이런 혼란의 시대가.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이 되면서 이제 중세가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800년 샤르마누 교황 리오 3세로부터 재관을 수여받고 샤르마누가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죠? 샤르마누가 800년에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부여받게 된다. 서방세계 지도자로 로마와 교황에게 의존하게 된다. 또 황제와 교황의 후원하에 서방 기독교 세계가 통일이 된다. 기독교로 명쾌하게 통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봉건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 이제 중세 유럽의 사회 문화를 살펴보면 신학 중심의 학문이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중심의 문화였다. 절대적인 기독교 문화에는 아무런 문화나 문명이 없었죠. 절대적, 100%, 그죠? 또 교회와 수도원 중심이었다. 수도원에서 이제 연구하고, 그죠? 수도를 하면서 학교라고 볼 수 있죠. 수도원이 학교의 역할을 하고, 또 성당이 있었고, 이것이 모든 중심이었죠. 다른 활동, 문화센터는 하나도 없었다고 볼 수 있죠. 학문,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학문이 아니라 이것 유일한 학문이 신학. 그래서 중세말은 스콜라처에 나와서 신앙과 믿음과 이성의 조합. 이성이라는 아리스토텔의 논리학을 얘기합니다. 논리학을 통해서 이제 신학을 체계화하는 거죠. 논리로 해서. 그래서 3단 논법, 또 변증법, 형이상학을 통해서 왜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아주 기막힌 논리로 만들죠. 이때 그 철학자들은 논리학자들인데 아주 면도날 같은 논리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리하게, 그죠? 분석도 할 뿐만 아니라 예리하게 면도칼로 상처도 주고 이런 것이죠. 진리는 딱하고 절대적인 겁니까?
아주 이것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아주 기막힌 논리로 만들게 되죠. 스콜라 철학.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대성했다. 또 대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도 대학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중심이 생긴다. 본론의 대학, 살려주는 대학이. 그래서 약간 다양화됐죠. 그래서 대학이 생겼다. 근데 대학은 왜 생겼느냐? 상공업층들이 자식을 공부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이제 만들게 된 게 대학입니다. 귀족이나 종교인들은 좀 어떻게 해요? 특히 귀족들은 이런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가정교사를 쓰던가. 그죠? 또 종교인이 되려면 수도원에 가서, 그죠? 수도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상공업인들이 자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게 본론의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원래 귀족이나 상류층 만들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상업과 공업층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십시일반 내서 자식들을 가르친 것이죠. 귀족층이고 상류층이란 뭐야? 개인 교습을 받죠. 괜찮은 선생이나 교수를 불러다가 자식을 가정교사를 시키는데 중산층들은 대학에서 대학을 통해서 이제 자식들을 교육시키게 된다. 그리고 1100년부터 1200년 문학, 기사문학이 성행했다. 그래서 라틴어가 아니라 뭐야? 소보로, 프로방스 문학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니스, 남프랑스에서 프로방스 문학 해서 시를 쓰니까 라틴어라고 하는 글, 억지로 학교에서 배운 라틴어라고 하는 문자, 글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문학, 특히 시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세무용담을 담은 민족사사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롤랑의 노래라든가 영국의 아스왕 이야기, 독일 니벨룽겐의 노래, 이런 서사시, 민족사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서사시 하면 뭐야? 하나의 자신의 언어, 자신의 말로 자신의 민족의 위대함, 또 어떻게 우리 민족이 탄생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또 소고랑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계기가 된다. 기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게르만의 전사기질과 기독교 정신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는 용맹, 정의, 명예, 신의를 존중했다. 이것이 하나의 기사라고 하는 하나의 또 도덕이죠. 도덕. 용맹해야 되고 저기로 명예, 또 신의. 1088년부터 1250년까지 10세군 원정, 10세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열된 동방교회를, 그죠? 동방교회를 교황의 지배하에 두고 로마를 전 세계 수도로 부활하려고 했다. 이런 이제 교황의 그 정치적인 의도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또 교황권을 더 강화하려고. 그래서 십자가 전쟁은 상업의 발전, 도시의 발전에 기여했다. 동방과 교역과 교례가 빈번해졌다. 그래서 십자가 원정이 200년 동안 일어났는데 이 동안에 봉건제도, 또
자급자족의 그죠? 농촌 경제에서 위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유럽인들이 이제 저 멀리 동방 여기까지 가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많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중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농촌 경제고 자급자족하면서 그 장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냥 다 공동체로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리고 항상 가난하고 자급자족만 하던 시대였죠. 말하자면 중세는 한 공산주의 체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장원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전쟁을 하면서 소아시아를 가면서 어마어마한 것들 보기 시작해요. 와,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사는구나. 당시 소아시아는 엄청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선진 문명을 갖고 있었죠. 굉장히 부유하고 금은 보아도 보고 야 하면서 깜짝 놀랐죠. 가난하고 그저 촉박하게 살던 유럽인들이 동방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고 많이 움직이면서 사람이 깨이게 되죠. 그래서 교역도 하게 되고 전쟁도 하고 많은 그 접촉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유럽 사회가 봉건사에서 시민사회로 발전하는데 공헌했다. 십자가 운동이. 왜냐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멀리 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기도 하고 또 많이 움직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군주권의 강화가 되고 공공계급이 몰락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국가라고 하는 큰 개념, 그죠? 민족이라고 하는 큰 개념으로 군주권이 강화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 대신 장원이라고 하는 소규모의 그죠?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민족이라는 개념 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봉건 계급이 몰락하게 됐다. 그리고 비잔틴에 있는 동방 서적들과 학자들이 서방으로 유입되었다. 이것이 유럽 사람들의 정신적 질병을 확장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농촌 경제였죠. 중세는 농촌 경제, 자급자족 경제, 또 장원이 우주였죠. 장원 안에서만 살고 농촌이 변화하고 장원이 해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시의 상공을 받들어 화폐 경제, 교역, 무역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구조가 생기게 된다. 장원제도가 쇠퇴하게 된다. 특히 14세기 중엽에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됐다는 흑사병이 14세기 중엽 1348년에 그죠? 아주 큰 흑사병이 있었죠. 1348년. 이게 이제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로라는 책이 바로 흑사병 때문에 피렌체에서 겨울 언덕 휘에솔레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제 피난을 가서 거기서 10명이 피난을 가는데 거기서 하루에 이야기를 하나씩 하면서 열흘 동안 지내서 10명이 100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카메론 100기 이야기를 쓰게 되죠. 그래서 흑사병이 있었다. 그래서 흑사병에게 자원지도가 해체가 됐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전염병이 있으니까 기존 사회의 틀과 구조와 또 관념이 확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농민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자원이 해체되고 농민도 감소하고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중심을 하기 결정적인 요소. 우리가 아무리 의지로 우리 사회를 바꾸자, 난 내 나라를 바꾸자 해도 안 바뀌어요. 바꾸는 건 그게 쉽지 않아요.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바뀌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네. 저기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때만 인간은 바뀌게 되죠. 그것이 뭐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했을 때 인간은 확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 과학과 기술이 확 바뀌고 사람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혼을 갖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죠. 그것이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시각이 확 바뀌게 되죠. 근데 그걸로도 또 다 안 바뀌죠. 14세기 중엽에 1340년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도 확 바뀌게, 행동, 생활 습관부터 사고방식이 확 바뀌게 됐죠. 이렇게 중세를 몰락을 하는 결정적인 두 요소, 전쟁과 팬데믹, 세계적인 유럽 전역에 걸치는 전염병에 의해서 중세 시대는 몰락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흑사병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저기서 생활 태도, 생활 습관, 위생이라는 개념부터 확 바뀌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에티켓, 식사 예절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손으로 먹던 음식을 포크를 발명해서 포크를 먹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잘 안 바뀝니다. 사실 한 시대가 안 바뀌어요. 사회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전쟁이나 세계적인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은 확 바뀌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돼 있죠.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와 전화와 휴대폰이라는 것을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게 됐죠.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암호를 풀기 위해서 통신이 발달됐고 그것을 또 해독하기 위해서 대형 컴퓨터가 나오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확 발달돼서 우리가 그 문명의 이기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세상이 백세 장수가 새로운 그래도 지금까지 잔재가 남아있고 잘 안 바뀌는데 바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은 확 바뀌고 있죠. 우리의 생활 태도, 생활 자세, 또 생활 습관, 행동 양식 이런 것이 확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도 확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통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되죠.
이런 것이 없었다면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 정신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거. 자본주의 정신이 이때 나오게 되죠. 1100년, 1200년부터. 바로 무엇인가요? 십자군 전쟁과 그리고 흑사병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는 동철에서 나와서 도시국가, 꼬무네로 발전하고 대표적인 게 피렌체와 베니스. 자, 자본주의 정신. 끊임없이 교육하고 상인 정신을 갖고, 그죠?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래서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 축적이 돼서 새로운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된다. 부의 축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부의 축적 때문에 메디치 가문이 나올 수 있고, 메디치 가문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에 후원을 하고 새로운 또 세계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기 위해서 천재들에게 아낌없이 후원을 한 거죠. 이것이 부의 축적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죠. 바로 이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 정신, 자유의지를 창조적으로 발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라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중세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어요. 논리학만 있었어요. 따지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정답은 하나니까 이런 틀 속에서 살았는데 부의 축적도 없었고 가난했잖아요. 중세는 아주 가난한 시대죠. 자급자족하고 간신히 먹고 살고 했던 시대인데 경제와 무역을 통해서 부의 축적하고 이심과 에너지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 창조 정신에 의해서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게 된다. 자본주의 정신이다. 예. 르네상스의 기반은 바로 자본주의 정신을 통한 부의 축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부의 축적을 많이 한 가문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디치 가문은 바로 이것이죠. 새로운 문화를 형성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 정신을 갖고 어마어마한 또 후원과 투자를 하게 되죠.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 이탈리아 고대 로마 일의 오랜 역사 문화가 축적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고대 로마와 기독교가 다 이태리 반도에만 있었잖아요. 그죠? 중심. 지리적 혜택으로 이슬람 세계 비잔틴과의 동방과의 접촉이 가장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이고 또 무역, 또 동방 세계 접촉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다. 도시국가가 발달했다. 그래서 장원제도, 농촌 경제가 빨리 몰락하고 도시국가, 자치도시와 시민문화 기반을 형성했다. 그래서 시티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됐다. 그죠? 오늘날도 새로운 세계가 됐죠. 네티즌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기반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유입됐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 멸망으로 1453년에 그리스 학자들이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로 망명을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 서적과 그리스 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상업과 교육의 발달, 상인 정신, 기업의 정신, 모험, 도전, 무역, 그죠? 화폐 경제와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도시 상인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했다. 중세 관료나 귀족과 신부가 아니라 상인 계급이 이제 지배하는 사회, 새로운 신흥 계급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피렌체는 특히 금융업과 최초로 은행이 생기게 되죠. 모직공업으로 막강한 재력을 획득하게 됐다. 또 베니스 역시 모든 해상 독점권을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유럽 모든 돈이 베니스에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피렌체는 금융과 모직공으로 세계 유럽 모든 곳에 금융업을 장악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 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더 르네상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